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필요할 때 중요하게 쓰고 필요 없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참으로 비정한 인간 세상을 표현한 말이지요. 한자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춘추시대 월나라 재상 범려의 말에서 유래되어 속담처럼 전해오다 한나라 유방과 한신의 이야기로 더 유명해졌답니다. 고사성어 토사구팽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법. 조폐왕 항우를 멸하고 한나라의 고조가 된 유방은 큰 공을 세운 한신을 초나라 제후에 임명했답니다. 그런데 항우의 부하 장군이었던 종리매를 한신이 숨겨준다는 소식을 듣고 고조는 마음이 불편하였지요. 초나라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종리매에게 심하게 당한 기억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신에게 당장 종리매를 잡아 바치라고 명령하였답니다. 하지만 종리매와 중마고우인 한신은 그럴 수가 없었지요. 한신이 고조의 명령을 무시하자 반란을 꾀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더 화가 난 고조는 한신까지 의심하며 한신을 잡아오라고 하였답니다. 만약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지요. 이 소식을 들은 한신은 예산 일이 아님을 눈치채고 순순히 고조를 만나러 갔답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니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고조 유방은 한신을 미워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답니다. 한신이 돌아와 이를 걱정하니 한신의 부하가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었어요. 종리매의 목을 가져가시면 폐하께서도 기뻐하시며 의심을 풀 것이옵니다. 한신은 솔깃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이 이야기를 종리매에게 했답니다. 그러자 종리매는 고조가 초나라를 치지 않은 것은 자네 곁에 내가 있기 때문일세. 그런데 자네가 나를 죽여 고조에게 바친다면 자네도 얼마 안 가서 당할 것일세. 자네의 생각이 그 정도라니 내가 정말 잘못 보았네. 좋아, 내가 죽어주지. 하고는 스스로 목을 쳐 죽었답니다. 한신은 슬펐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결한 종리매의 목을 가지고 고조를 만나러 다시 갔지요. 그러나 고조는 한신을 역적으로 포박하게 하였답니다. 역적으로 포박당하자 한신은 분개하여 이렇게 말하였지요. 과연 옛말이 맞는구나.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하늘 높이 나는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은 곡간에 처박히며 적국을 처부수고 나면 지혜 있는 신하는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니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공을 세운 내가 이번에는 유방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한신이 한 말이지요. 그 후 한나라 고조는 당장 한신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신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종리매의 목을 어찌되었든 가져온 한신이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반란의 죄를 씌워 결국 한신을 죽인답니다. 결국 한신이 했던 말처럼 토사구팽 당하고 말았지요.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의 고사성어 토사구팽은 쓸모가 있을 때는 기묘하게 쓰이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려짐을 비유하는 말이랍니다.
왜구를 떨게 한 화약. 고려 때 일이에요.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서울이었던 송도에 살고 있었지요. 송도는 지금의 개성이랍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무선은 정성껏 손님을 맞았어요. 손님은 중국 원나라의 장사꾼인 이원이었지요. 이렇게 자꾸 만나면 안 되는 것을. 이원은 최무선이 권하는 자리에 앉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또 당신을 만나는 걸 알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오. 내가 염초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오.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말아요. 그 말을 하려고 여길 찾아온 것이오. 이원은 제발 부탁이라는 듯이 말하였지요. 제발 염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최무선은 애원하듯이 말하였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소. 그건 우리나라의 큰 비밀이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소이다. 최무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최무선은 가만히 방바닥만 내려다보았지요. 이원은 답답해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도대체 염초를 만들어 무엇을 할 작정이요? 최무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꼭 찐 그의 주먹이 살며시 떨리고 있었어요. 꼭 필요합니다. 염초가 있어야 화약을 만드니까요. 그러게 화약은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그제야 최무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선생님도 들으셨겠지요.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노략질을 해간다는 것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바닷가 마을에 도둑질을 하러 온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나라 안까지 들어옵니다. 음식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지요. 어린애 늙은이 할 것 없이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나라가 위험할 지경입니다. 왜구는 일본의 해적들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원이 말하였어요. 그럼 당신은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무찌르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나타나지요. 그리고 칼솜씨가 뛰어납니다. 왜구를 이기자면 화약으로 만든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최무선은 힘주어 말하였어요. 만약 선생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전 꼭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제 스스로 알아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많은 백성들이 왜구들에게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원은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졌어. 예? 최무선은 깜짝 놀랐답니다. 드디어 이원이 화약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염초 기술은 우리나라의 귀한 비밀이요. 당신 뜻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나는 원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우리나라의 해가 될지도 모르지 않소이까. 최무선은 실망해서 한숨을 쉬었지요.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몇 가지 도움말은 줄 수가 있소. 도움말이라는 말에 최무선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도움말이라고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이원은 조심스럽게 말하였어요. 화약을 무엇으로 만드는지는 알고 있소이까? 예, 황과 숯, 자석가루, 그리고 염초로 만듭니다. 그때 중국에는 원나라 말고도 명나라가 있었지요. 명나라는 새로 생긴 나라였어요. 원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요. 고려는 중국의 명나라에게 몇 번이나 화약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왜구의 노략질이 하도 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명나라는 고려에게 화약 만드는 법을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고려가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 원나라 편을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왜구는 점점 명나라까지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자 명나라는 화약을 만드는 염초와 황 등을 조금 보내주었지요. 그것으로 왜구를 물리쳐달라고요. 하지만 염초를 만드는 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오래된 절이나 커다란 집의 바로 밑에는 먼지가 많지요. 예? 갑작스런 이 원의 말에 최무선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을 쓸어 모아 물에 타서 끓여 보십시오. 뭔가 남을 것이요. 그것이 염초입니까? 최무선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원은 빙그레 웃기만 하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원은 서둘러 가버렸어요. 재무선은 골똘히 생각하였지요.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꼭 해내고 말 것이야. 재무선은 밤낮 없이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염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이원이 방법을 아주 조금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황과 자석, 숯가루를 어느 만큼씩 섞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모두 스스로 알아내야 했어요. 재무선은 매일매일 실험하고 또 하였답니다. 결국 재무선은 화약을 만들어냈어요. 화약뿐만이 아니었지요. 화약을 쓸 수 있는 대포까지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임금에게 알렸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화약과 대포를 만드는 곳을 두게 하였지요. 1377년 10월 드디어 화통도감이 생겼답니다. 재무선은 이곳의 일을 도맡아 보기로 하였어요. 재무선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지요. 좀 더 좋은 화약과 대포를 만들 작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왜구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드디어 1380년 8월 재무선이 만든 화약은 왜구와의 싸움에서 큰 활약을 하였답니다. 왜구는 충청도 진포로 배 500척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고려의 배는 80척 뿐이었지요. 하지만 고려가 크게 이겼답니다. 우르르 쾅! 큰 소리를 내며 날아드는 대포알을 보고 왜구들은 벌벌 떨었지요. 그 후론 노략질하는 왜구들이 차차 줄어들었답니다. 7마리 까마귀. 옛날에 아들만 7을 둔 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딸을 무척 원했지만 아직 딸은 없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번엔 정말로 딸이었어요. 부부는 정말 기뻤지요. 그런데 아이는 아주 허약하고 몸집도 작았답니다. 아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집에서 서둘러 세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7 아들 중 한 명에게
어서 우물로 가 세례에 쓸 성수를 길어 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다른 6 아들들도 덩달아 우물가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모두들 서로 자기가 먼저 물을 떠가겠다고 다투다가 그만 항아리를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모두 멍하니 서 있을 뿐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이 녀석들이 또 어디 가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성수 떠오는 일을 잊어버린 것이야. 고약한 것들. 딸이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죽지나 않을까 불안해진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소리쳤답니다. 이 나쁜 녀석들 모두 까마귀나 되어버려라. 말이 끝나자마자 새들이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가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숫처럼 까만 까마귀 7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한 번 내뱉은 저주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지요. 7 아들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답니다. 하지만 새로 얻은 예쁜 딸이 한 가닥 위안이었지요. 어린 딸은 무럭무럭 자라 하루가 다르게 예뻐졌어요. 부모님이 오빠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소녀는 오빠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었지요. 어느 날 소녀는 우연히 이웃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답니다. 소녀가 예쁘기는 하지만 7 오빠가 불행하게 된 건 다 소녀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놀란 소녀는 부모님에게 정말 오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오빠들이 그렇게 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며 소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나 오빠들의 불행에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소녀는 오빠들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소녀는 마침내 집에서 몰래 나와 넓은 세상 곳곳을 헤매기 시작하였어요. 오빠들을 찾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할 생각이었지요. 소녀가 집에서 가져 나온 것은 오빠들이 아는 부모님의 반지 하나, 배고플 때 먹을 빵 한 덩이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병, 그리고 다리가 아플 때 앉아서 쉴 조그만 의자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쉬지 않고 걷던 소녀는 마침내 세상의 끝에 이르러 해를 만났지요. 하지만 해는 너무 뜨겁고 무서웠어요. 아이들을 단숨에 삼켜버렸거든요. 소녀는 얼른 도망쳐 달에게 갔답니다. 하지만 달은 너무 차가워 소름이 끼쳤고 성격도 고약하였지요. 소녀가 온 것을 눈치채고 달이 말하였어요. 냄새가 난다. 사람의 살 냄새구나. 소녀는 손살같이 도망쳐 별들에게 갔답니다. 별들은 소녀를 상냥하게 맞아주었어요. 별들은 각자 정해진 특별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샛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병아리 다리를 하나 주며 말하였어요. 이 병아리 다리가 있어야 유리가 된 산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어. 너의 오빠들은 바로 그 유리 산 속에 있단다. 소녀는 병아리 다리를 받아 작은 보자기에 정성스레 쌌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쉬지 않고 걸어갔지요. 이윽고 소녀는 요리산에 이르렀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소녀는 병아리 다리를 꺼내 문을 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보자기가 텅 비어 있었지요. 착한 별들이 준 선물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들을 구하고 싶은데 열쇠가 없으니 말이지요. 결국 소녀는 주머니 칼을 꺼내 자기의 조그만 새끼손가락을 잘라 열쇠 구멍 속에 넣어 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문이 스르르 열렸답니다. 소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조그만 난쟁이 하나가 다가와 말하였어요. 얘야, 누구를 찾아왔느냐? 제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7마리 까마귀들이에요. 까마귀님들은 지금 집에 없단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고 싶거든. 그렇게 해도 좋아. 말을 마친 뒤 난쟁이는 까마귀들이 먹을 음식을 7개의 접시와 7개의 잔에 담아 가져왔답니다. 소녀는 7개의 조그만 접시에서 빵을 한 조각씩 먹고 7개의 잔에 담긴 물도 한 모금씩 마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잔 속에는 가지고 온 반지를 빠뜨려 두었어요. 그때 갑자기 새들이 날개를 파닥거리며 까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하였어요. 까마귀님들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집에 돌아온 까마귀들은 빵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식탁으로 가 자기 접시와 잔을 찾았지요. 그러다 차례로 돌아가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누가 내 빵을 먹고 물을 마셨지? 이건 분명 사람의 입자국이야. 7번째 까마귀가 잔을 비우자 조그만 반지가 빙그르르 굴러나왔어요. 반지를 자세히 살펴본 7번째 까마귀는 그것이 부모님의 반지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말하였어요. 제발 우리 여동생이 찾아와 우리를 구해주면 좋을 텐데.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소녀는 그 말에 얼른 까마귀들 앞으로 나갔지요. 그 순간 까마귀들은 다시 사람으로 변하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빠들과 여동생은 서로 얼싸안고 뽀뽀를 한 뒤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은 감자소년. 백제 때의 이야기랍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남지라는 마을이 있었지요. 이곳 한 오막살이 집에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한 가난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처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라났답니다. 너무나 가난한 데다가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으니 나이가 꽉 찼어도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 무렵 남지에는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처녀의 딱한 처지를 동정한 용은 밤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 처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대요. 매일 밤 처녀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친절하게 용에게 털어놓았고 그러다 보니 처녀와 용 사이에는 어느덧 남녀로서의 정이 싹트기 시작해 둘은 남몰래 만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달콤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처녀는 뱃속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처녀는 그것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몸을 잘 간수하여 마침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했으며 글을 배우지 않고도 시를 잘 지었다고 하지요. 아비도 없는 자식이. 마을의 철없는 아이들은
그의 재주를 시기해서 늘 손가락질을 해대며 비웃었어요. 처녀는 그런 놀림을 당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지 연못의 용이 아들의 아버지이며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힐 수도 없었답니다. 홀어머니와 어린 소년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하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어려서부터 밭을 일구고 감자 농사를 지어서 그 감자를 팔아 두 식구의 끼니를 이었지요. 그 때문에 처녀의 아들은 서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감자는 한자어로 서니까 말하자면 감자 아이라는 뜻이지요. 용의 시를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소령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때 신라 진평왕에게는 선화공주라는 셋째 딸이 있었지요. 선화공주는 신라 제일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고 재주도 남달랐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윗감을 찾지 못해서 왕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지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기공자는 수없이 많았지만 선화공주는 어떤 청년도 자기의 남편감으로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신랑 후보자마다 딱지를 놓았던 것이에요. 서동은 이런 소문을 듣고 엉뚱한 공상을 하였지요. 이 세상에서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을 젊은이는 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이 공상은 서동 자신이 혼자서만 그려본 헛되고 단순한 꿈만은 아니었어요. 사흘 밤이나 거듭 똑같은 꿈을 꾸고 나서 얻은 공상이었지요. 집 앞의 남지 연못에서 용이 나타나 서동에게 이렇게 말하는 꿈이었어요. 서동아,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신라 서울 서라벌에 너의 노래를 퍼뜨리면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어서 장차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노래를 퍼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동의 물음에 자신이 아버지라고 밝힌 용은 다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나야 노래를 짓는 재주가 없으니 그건 너의 재주대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노래가 어떻게 나라에 유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유행시키는 것은 너의 재주로도 충분할 것이다. 용은 아직도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서동에게 그만한 정도의 암시를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서동은 그 꿈을 실행하기로 하였지요. 감자를 여러 개 구운 다음 큰 부대에 넣어 어깨에 메고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 골목골목으로 어린이들을 찾아다녔어요. 맛 좋은 구운 감자 사려. 이렇게 외치며 다녔으나 막상 어린이들이 모인 곳에 가면 구운 감자를 공짜로 준다며 이상한 노래를 가르쳤지요. 너희들, 내가 가르치는 노래를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호박만큼 크고 맛 좋은 구운 감자를 상으로 주마. 그리고 서동은 자기가 창작한 여러 가지 동요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다른 노래는 양념이요. 그가 유행시키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노래였지요. 신라에서 제일 고운 선화공주 아가씨는 잘난 남자 없다 하여 요리 핑계 조리 핑계 서라벌 청년 울리더니 알고 보니 아니더라.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혼자 몰래 궁을 나와 서령 총각과 닭 울도록 함께 지낸다더라. 공짜로 구운 감자를 얻어먹은 맛의 아이들은 서동이 가르치는 노래를 열심히 배웠지요. 하지만 여러 노래들 중에서도 선화공주를 놀리는 이 동요가 가장 인기가 있었답니다. 이 동요는 마침내 어른들 입에도 올라서 장안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이 유행가는 마치 열병처럼 크게 번져 관가에서도 금할 도리가 없었지요. 이 노래는 마침내 궁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왕은 이 노래가 선화공주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 공주를 불러 야단을 쳤답니다. 공주는 물론 이 억울한 소문을 적극 변명했지요. 하지만 비록 억울한 소문일지라도 왕실로선 적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체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침내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공주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왕은 마침내 눈물을 머금고 공주를 먼 섬으로 귀양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귀양을 보내면서 왕은 공주에게 몰래 금을 한 말 주었지요. 이만하면 몇 해 동안은 넉넉히 살아갈 터이니 세월이 흘러 귀양이 풀려 돌아올 때까지 참고 지내거라.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이 개상한 소문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으니 내 고충을 알아다오. 선화공주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곱게 자라던 궁전을 뒤로하고 한낱 죄인의 몸이 되어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한편 서동은 자기가 지어서 퍼뜨린 노래가 이런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믿으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공주가 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서동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옳지, 내 뜻의 반은 성공을 했구나. 이제 다음 수단을 부려야겠다. 서동은 공주보다 앞서 길을 떠나 공주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요. 길목에 숨어서 공주가 오기를 기다리던 서동은 공주의 귀양 가는 모습이 너무도 비참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구중궁궐 속에서 수많은 시녀의 시중을 받고 가까운 거리도 꽃가마로만 행차했던 귀하디 귀한 몸이 이제는 연약한 발로 천리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발병이 심해서 거의 쓰러질 듯 비틀비틀 걸어가는 공주를 보니 업어서 데려다 주고 싶기도 하였답니다. 더군다나 따르는 하인이라곤 무거운 금이 든 자루에 눌려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바보 총각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서동은 바보 하인이 부럽기도 하고 공주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밉기도 하였지요. 당장 하인이 메고 있는 보따리를 빼앗아 메고 하인을 쫓아버린 다음 자신이 공주를 보호하며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했지요. 아니다. 적당한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자. 서동은 침착하게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공주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목 사이로 숨으며 공주의 모습을 멀리서 감시하며 따라갔지요.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떨어지려고 하는데 공주와 동행하는 바보 하인은 아무도 없는 산길로 무작정 앞장서 가고만 있었어요. 밤에 산중에서 도적이라도 나오면 큰일이다. 서동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때부터 서동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만일의 경우 도적이 나타나면 그 바보 하인 주제로는 공주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산적이라도 나타나서 공주를 괴롭히기만 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그 산적을 때려 눕히고 공주를 구원해주게 되면 공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로 동행하면서 공주의 믿음을 얻어
점점 친해져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의 소원이요. 또한 그가 은근히 바라는 적당한 기회이기도 하였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산 밑으로부터 서서히 산 위로 올라왔고 금세 어두워졌지요. 그럴수록 천근같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걸어가는 선아공주의 걸음은 무척 힘겨워 보이기만 하였답니다. 어둡기 때문에 돌뿌리에 채여서 자지러지게 비명을 올리며 엎어지고는 두 팔로 땅을 짚고 일어서다가 다시 쓰러지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엎어진 채로 네 발로 산길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인은 어둠이 깊어가는데도 되돌아 산을 내려가서 인가를 찾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무작정 가야 하는 줄만 알고 죽을 고생을 겪는 공주의 뒤를 따라가며 재촉하기만 하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가까이 따라가던 소동은 바보 하인을 때려눕히고 딱한 공주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 인가로 가서 쉬게 하고 싶었어요. 마침 그때였지요. 길가 양편의 숲속에서 몸집이 커다란 산적들이 뛰어나와 공주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들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물건을 썩 내놓아라. 산적들이 호령하는 소리가 어두운 산에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포에 벌벌 떠는 공주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지요. 내 가진 물건이라곤 이것뿐입니다. 겁을 집어먹은 바보는 너무 무거워 원수같이 여기던 금자루를 시원하다는 듯이 내던진 채 이미 기절한 공주를 내버리고 산 밑을 향해 도망쳤지요. 산적들은 금자루를 들다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이게 뭔데 이렇게 무거워? 야, 이거 돈자루 아니냐? 헛수고로 알았더니 횡재한 모양이다. 도적 중 한 놈이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자루를 만져보았는지 곧 이렇게 투덜거렸지요. 뭐야, 이 엽자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무거울까? 이놈아, 어서 불을 켜봐라. 한 놈이 불을 켰지요. 자루를 풀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거 전부 순 황금 아니냐? 도적들과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도적들이 들고 있는 횃불에 비친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서동의 눈에도 보였답니다. 서동은 지금까지 황금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황금이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기절한 공주만 걱정이 되었지요. 자루 속에 황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산적들은 그때서야 옆에 쓰러져 있는 공주의 얼굴을 불빛에 비춰보았답니다. 이야, 그 계집애 참 곱기도 하다. 또 다른 놈이 궁금한 듯 다가가서 공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금자루와 예쁜 계집이라. 야, 죽은 척해도 속지 않는다. 겁내지 말고 우리를 따라오너라.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죽여버린다. 짐승 같은 산적이 공주를 함부로 잡아 일으켰지요. 그때 기절해 있던 공주가 깨어나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고약한 놈들 어디 함부로 부녀자에게 손을 대느냐? 도적이면 금자루만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어서 자루만 가지고 너희들 소굴로 돌아가거라. 정신을 차린 공주는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야수 같은 산적들에게 이런 호령을 감히 할 수 있었겠어요. 서동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비호같이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이 무도한 놈들, 그분이 누구시라고 감히 무례한 짓을 하느냐? 산적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어요. 소동은 계속해서 호령하였지요. 그분은 공주님이시다. 시중하던 가마꾼과 호위병이 마을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 잠깐 밤길을 걸어보신다고 여기까지 오신 줄도 모르고 약탈한 물건을 거기 놓고 썩 물러가지 않으면 죽을 줄 알거라. 산적들은 소동의 호통에 잠깐 어리둥절했는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동은 사방을 둘러보며 다시 소리쳤지요. 얘들아, 공주님이 여기서 산적들에게 봉변을 당하신다. 호위병 일대는 이리로 급히 오고 나머지 일대는 이 근처 산을 포위해서 놈들이 도망갈 길을 어서 막거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전술이었어요. 산적들은 호위병을 많이 거느린 공주의 행차인 줄 알고 당황하여 금이 든 자루를 둘러매고 도망치려고 하였지요. 이에 용기를 얻은 소동은 한 놈을 몽둥이로 갈기는 동시에 금자루를 맨 놈의 엉덩이를 걷어찼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금자루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도망쳐버렸지요. 뜻밖의 간단히 산적을 물리친 소동은 공주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였어요. 공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서 산민 마을로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어느 분인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주는 고마워하였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소동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내 발을 절고 또다시 엉금엉금 기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동은 기어가는 공주 앞으로 가서 엉거주춤 등을 내밀었지요.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여기서 어물어물 지체하고 있으면 산적놈들이 속은 줄 알고 또 습격해 올 테니까요. 공주는 겁도 나고 고맙기도 하였어요.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 말고 어서 업히십시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서동은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공주를 업고 손살같이 산길을 내려갔지요. 거의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엔 아까 도망친 바보 하인이 멍하니 산 쪽만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여보게, 자네 아직 여기 있었나? 나는 벌써 서라벌까지 도망쳐버린 줄만 알았는데. 서동이 짐짓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었지요. 그래도 바보 하인은 자기가 공주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는 공주를 업고 마을로 들어가는 서동의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왔지요. 민가에서 그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공주는 바보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서동에게만 상의하였지요. 아무래도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서 사람들을 몇 명 구해서 함께 가야겠어요. 서동이 공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였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모시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젯밤 일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그런 신세까지 지겠어요. 저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공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맙다는 뜻의 미소를 지었지요. 서동은 이번에도 바보 하인을 보고 말하였어요. 여보게, 여기서부턴 내가 공주를 모시고 갈 테니 자네는 서울로 돌아가게. 바보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서동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그저 멍청이 앉아있을 뿐이었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술이나 마시고 놀다가 서라볼로 가서 공주님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고 왕께 아뢰어주게. 서동이 돈 꾸러미를 건네주자 바보 하인의 입이 해벌쭉해졌답니다. 마침내 서동과 선화공주 단 둘의 천리길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공주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서동의 모든 점을 믿었답니다. 믿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길동무로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하는 동안 애정을 느끼게까지 되었지요. 공주는 자기가 궁전에서 쫓겨나 기양을 가게 된 그동안의 사정을 고백하였어요. 글쎄, 서룡이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총각하고 내가 정이 들었기 때문에 청혼하는 귀공자들을 상대도 하지 않는다는 소문과 그런 내용의 노래가 서라볼에 쫙 퍼졌다나요? 나는 아직 그 노래를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서동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지요. 그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까요? 아, 망치케라. 역시 알고 계셨나요? 공주님같이 아름다운 분에 대한 노래이니 유행할 수밖에 없지요. 궁금하실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공주도 서동에겐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고 또 기이한 인연으로 나타난 이 멋진 남자의 비밀도 알고 싶었지요. 서동은 능청맞게 자기가 지어서 퍼뜨린 문제의 동료를 불렀답니다. 역시 망측하군요. 그런 노래니까 나를 기양까지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평민의 여자가 되지 못한 게 한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평민이라면 서동이건 누구건 좋아하는 총각과 부부가 되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걸. 이제 당신 신분도 말해주세요. 저는 공주님을 한평생 모실 충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올시다. 조상도 모르고 부친도 없이 처녀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입니다. 이름은 서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용꿈을 꾸었대서 용자를 따고 제가 감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서자를 따서 서룡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까 그 노래에 제 이름과 똑같은 서룡이란 이름의 총각과 공주님이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자가 저와 같은 이름으로 공주님의 사랑을 받나 하고 부러웠습니다. 서동은 딴청만 부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서동으로 불렀지만 모친과 자기 둘만은 소룡을 본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노래에도 소룡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룡인 것을 숨기려 했던 것이랍니다. 아, 서룡이란 분은 바로 당신이었군요. 세상에 그렇게 드문 이름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더라도 어떻게 당신만 하겠어요? 공주는 낯을 붉히며 웃었지요. 이런 서로의 고백으로 그들의 애정은 무르익어서 귀양 가는 섬에 이르기도 전에 서로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정된 섬에 도착해서 함께 살 집을 정한 뒤에는 서동은 그야말로 충성된 종으로서 공주를 극진히 보호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요. 실상은 금실이 각별한 부부지간이었지요. 건강하고 부지런한 서동은 어부가 되어서 두 식구의 생활을 꾸려갔어요. 황금을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여기는 서동은 왕이 공주에게 준 한 자루의 금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옷감으로도 바꿀 수 있으며 쌀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답니다. 서동의 마음씨를 존중하는 공주 역시 아버지가 준 황금을 돌같이 여겼지요. 그 황금보다는
아내를 부양하려고 애쓰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욱 보람된 행복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주는 가지고 있던 금을 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아낌없이 썼답니다. 섬 생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룬 그들에겐 외롭지도 지루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자연의 위력이 그들을 잠시 어려움 속으로 빠뜨렸어요. 바다의 무서운 풍랑이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 척의 어선도 남김없이 떠내려가 버렸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거나 미역을 따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공주의 금은 이미 남을 위해서 다 주어버렸고 서동의 고기잡이는 폐업 상태에 빠져버렸지요. 당연히 식량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공주는 걱정했답니다. 이제야 정말 귀양살이 맛을 보게 되나 봅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파도만 잠잠해진다면 아무 걱정할 것 없소.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으니 이만한 불행은 괜찮습니다. 공주도 서동을 위로하였지요. 더구나 그들 부부의 은혜를 입은 섬 사람들이 뗄나무와 양식을 계속 보내주어 그럭저럭 견딜 수는 있었답니다. 공주는 마침내 왕이 준 기념으로 남겨두었던 금 한 덩어리를 팔아오라고 서동에게 내놓았지요. 이것을 누가 돈을 주고 산단 말이오? 서동은 아직도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순진한 청년이었지만 공주가 시키는 대로 장거리로 가서 큰 돈으로 바꾸어 왔어요. 서동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황금 하더니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댔군. 난 황금이라 하면 귀부인의 폐물로밖에는 쓸 수 없는 우리 백성과는 인연이 없는 쇠붙이로만 알았더니. 황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역시 옷이 되고 쌀이 되는 그 황금이 필요하지요. 당신도 이번에 그 가치를 아셨을 것입니다. 하긴 그렇군. 그런데 그런 누런 쇠붙인지 돌덩인지는 우리 집 감자밭에 얼마든지 깔려있는걸?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감자를 심어 살았지만 그 밭에 깔린 금덩이는 소용이 없어서 묻어버리고 감자 알만 골라서 캤었는데 그것도 몇 해 동안이나. 그럼 어서 그 금덩어리를 캐보도록 해요. 딴 사람이 알고 가져가기 전에. 남의 밭에 있는 걸 누가 가져가겠소? 사람들이 당신 마음 같은 줄 아십니까? 남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세상인데 밭에 깔려있는 황금을 안 가져갈 줄 아세요? 그럼 가서 감자 대신 그것이나 캐볼까? 그래도 아직 시큰둥한 서동의 대답이었지요. 황금만 많이 캐세요. 당신께 소용없어도 우리 부모님께 바치면 이 귀양살이도 풀리고 우리 부부관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그리 하겠소. 서동은 공주의 말에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고향집을 향해 떠났지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동이 감자밭에서 금덩이를 파 모았더니 큰 노젓가리만큼이나 쌓였답니다. 서동은 가까운 절의 불심이 깊은 법사에게 그 금덩이를 서라벌의 궁궐에 바쳐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법사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황금을 궁궐까지 운반해 주었어요. 그때 왕은 오랜 전쟁으로 골치가 아팠지요. 그런데 신라를 통째로 살 수도 있는 이 막대한 황금덩이를 받고 나니 너무나 기뻤답니다. 선화공주의 귀양을 주장한 대신들도 그 몇 개의 금덩이 선물로 마음이 돌아섰지요.
그래서 공주의 귀향도 풀리고 서동과의 혼인식도 정식으로 거행되었어요. 그 후 서동은 백제로 돌아와 제30대 무왕이 되었답니다. 왕이 된 서동은 홀어머니를 대골로 모셔다 노후에라도 호강을 시켜드리려 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정든이 목가의 풍경과 집을 잊을 수 없으니 여기서 그대로 지내겠다. 서동은 이 연못에 사는 아버지인 용과 모친이 밤마다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더 권하지는 않았답니다. 하루는 왕이 왕후와 함께 모친을 보기 위해 그 연못가로 갔답니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미륵 3존이 솟아올랐지요. 왕후가 된 선화공주는 미륵불에게 예배하고 왕에게 이곳이 명당이니 절을 세우자고 청하였어요. 왕은 그것이 자기 아버지인 용의 뜻으로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왕은 법사에게 깊은 그 연못을 메워서 절토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어요. 법사는 신통력을 발휘해 하룻밤 사이에 그 깊은 연못을 메웠고 왕은 그 자리에 훌륭한 절을 세웠답니다. 노란 비와 추구기 1441년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세종 임금은 신하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지요. 하늘에서 노란 비가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하게 알아보거라. 신하는 불이 나게 노란 비가 내렸다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비는 그친 뒤였답니다. 길거리에도 강에도 노란 빗물이 스며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모여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수군대었어요. 세종 임금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답니다. 백성들은 노란 비가 내리면 임금이 어질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던데 그대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종 임금은 아주 어질고 똑똑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신하 중 어느 누구도 왜 노란 비가 내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쩔쩔매고만 있었지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때 임금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들어왔어요. 아바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가뭄과 큰 비가 번갈아 닥치곤 하였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웠답니다. 안평대군은 이것이 안타까웠지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좋을 터인데 비가 올 때마다 양을 정확히 재어놓아야 해. 그 전에는 빗물의 양을 잴 만한 좋은 방법이 없었지요. 땅을 파서 빗물이 얼마나 스며들었나 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빗물의 정확한 양을 알아내기는 어려웠답니다. 안평대군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궁중뜰에 노스로 만든 그릇을 두었지요. 그릇에 차는 빗물을 보고 그 양을 잴 수 있었지요. 안평대군은 오늘도 그 그릇이 놓인 곳에 다녀왔던 것이에요. 제가 전에 빗물의 양을 재는 그릇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빗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노란 비는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섞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릇에 담긴 빗물은 아주 깨끗하였어요. 안평대군은 길거리에 고인 노란 물과 그릇에 담긴 빗물을 비교해 보았지요.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실험하였답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왜 노란 비가 거리에 고였는지 알아내었답니다. 소나무의 노란 꽃가루 때문입니다. 소나무의 꽃가루가 빗물에 섞였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소나무가 무척 많았답니다. 그래서 온통 노란 꽃가루 물이 거리와 강으로 흘러들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노란 비가 내렸다고 소문을 냈던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안평대군의 영특함에 놀랐답니다. 미리 빗물을 받아놓지 않았더라면 이유를 알아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빗물을 그릇에 받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빗물의 양을 정확히 알아낼 수도 있고 더구나 빗물의 성질을 연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세종 임금은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말했답니다. 세자의 이 그릇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1441년 8월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인 추구기가 만들어졌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빗물의 양을 재는 장치였지요. 서양에서는 우리보다 200년이나 늦게 이 기구가 만들어졌답니다.